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수로 가냐고요? 순간 이동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잠꼬대 같은 상상이 조만간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하이퍼루프라는 초고속 진공 투비 캡슐 열차 때문인데요. 영화 이 킹스맨에 등장하는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양복점 킹스맨에서 비밀 요원 해리가 에그씨를 만나서 그 조직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해리가 피팅룸 거울에 손을 대자 피팅룸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지하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이 튜브 안에 캡슐 모양을 한 열차를 타고 마주 앉습니다.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캡슐은 총알처럼 땅 속을 가로질러서 거대한 지하기지 킹스맨 본부까지 도착합니다. 아마도 영화는 최첨단 이동 수단으로서 이렇게 비밀 조직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개발의 한창인 하이퍼루프의 모습입니다. 이 하이퍼루프는 캡슐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된 열차인데요. 지름이 약 3.5m인 원통 튜브 안에서 초음속으로 최고 시속 1200km로 달릴 수 있는 미래의 첨단 교통수단입니다. 열차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고요. 바닥으로 공기를 분사해서 차체를 공중에 띄어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튜브 안은 진공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차륜과 레일 간의 마찰과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열차는 시속 1200에서 1300km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속도에 있어서는요,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KTX, 신칸센, 떼제베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열차를 마치 총알처럼 쏘아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겠죠. 승객이 앉는 캡슐에는요, 한 개에 6 또는 8명까지가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역의 독특한 설계 구조 덕분에 30초에 한 번씩 출발이 가능하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당 적은 탑승 인원에도 불구하고 그 배차 간격이 아주 짧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규모 운송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하이퍼루프 기술로 인해서요, 과거의 시간과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13년 8월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그 초고속 열차 사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차로 6시간 걸리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총 614km인데요. 하이퍼루프를 이용하면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6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보다 빠른 거죠. 훨씬 빠른 거죠. 출근길 집에서 나와서 동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면 이미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생각을 세상에 드러낸 이후 많은 회사가 지금도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이었죠. 버진 하이퍼루프라는 회사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유인 주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중에서는 실제 이 회사에 임원 2명이 탑승했었죠. 튜브 자체가 500m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172km 이내로 이게 제한한 상태에서의 실험이긴 했습니다. 15초 동안 500m 이동했고 출발하고 나서 6.25초 만에 최고 시속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열차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걱정되는데 이 실험자들의 어떤 탑승자들 얘기로는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연구 개발 시작한 지 7년 만에 첫 유인 시험 주행이었고요.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버진 하이퍼루프는 지금까지 400여 회가 넘는 무인 주행 시험을 시행했고요. 최고 기록은
387km였습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시작되면 객차 1량당 28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이 하이퍼루프 개념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최초 제안한 2013년보다 한참 이전인 2009년부터 이 튜브 트레인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100년 전에도 이 튜브를 통해 사람들을 이동시킨다는 상상은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캡슐을 타지 않고 직접 튜브를 통해 오고 간다는 점이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기술원이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이 하이퍼루프의 핵심 장치인 0.001 기압 튜브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이었죠. 하이퍼 튜브 시험 주행을 했고요, 작년. 그리고 1019km를 기록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축소형 튜브이긴 했지만 초고속 열차 기술의 꿈의 기준이라고 하는 시속 1000km를 돌파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현재 최대 운행 거리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왜 이게 필요한지. 하지만 통일항공을 상정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시간, 베이징까지는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럽으로 하이퍼루프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것도 바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상상이 되겠죠. 이렇게 오전에 강남역에서 탑승한 하이퍼루프가 이렇게 평양을 지나서요, 점심시간 무렵에는 러시아 최북단 항구도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로는 12시간 걸리는 거리죠.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로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관광과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퍼튜브를 타고 오후 5시 무렵이면 독일 쾰른 성당 대성당 앞에서 친구하고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숙소로 호텔을 예약해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합니다. 저녁 8시쯤 돼서 호텔로 도착하죠. 그렇다면 사실 이날은 스페인 프로축구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해두고 휴일을 이용해 이렇게 관람을 온 거죠.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녁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경기를 즐긴다는 상상. 이것이 10년 이내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모습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된다면 우리 생활 패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이동이 아닌 봉쇄를 화두로 삼고 있으니까 이런 상상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는 지나갈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하이퍼루프 유인 시험 주행 성공 소식이나 이 하이퍼루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빠르고 안전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건설 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간에 하이퍼루프 건설 비용은 약 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으로 따졌을 때 하이퍼루프 건설 비용은 이 고속철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비용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고속철은요, 15량에서 20량까지는 객차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이 대규모로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하이퍼루프는 이게 한 번에 한 량의 객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훨씬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저렴해지겠죠. 또한 미리 정해진 시간에 기차표 예매를 해야지만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해야 할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공항까지 나가야 하는 접근성 문제가 있지만 이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항공수단과 접근성에서 큰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스마트 시티 사회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큰 변화의 주역이 될 건데요. 과거처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해운대역으로 간다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요, 하이퍼루프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이퍼루프는 이렇게 튜브 외벽을 감싼 이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운행에 쓸 에너지를 100% 자가발전 시스템을 통해 얻습니다. 즉, 튜브 외벽에 이게 태양광을 모아서요,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클린 에너지 자체죠. 미세먼지가 배출될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변화해도 상관이 없죠. 악천후로 비행기 같은 경우는 결항도 하겠지만 그럴 일이 없죠. 이처럼 하이퍼루프는 교통이나 환경, 물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기는 통신 문제, 튜브가 외부 충격을 감지하고 이렇게 안정성을 유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교통수단의 혁신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류는 1세대 선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철도, 자동차, 비행기를 거쳐서 지금 5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단이 등장했던 당시에는 찬사를 받았지만 나름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래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충족시켜야 할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또 더 편리하고 또 날씨에 둔감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그 자체 동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난에도 강해야 되겠죠. 또 이동 경로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주문형 교통수단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게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퍼루프입니다. 이 조건은 고스란히 하이퍼루프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교통수단들이 안고 있는 단점들은 최소화하고요. 장점들은 극대화할 대안으로 이 하이퍼루프가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된다면 아마 시공간의 개념이 변화될 것이고요.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위 지방 분권화 시대를 계속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은 여전히 내려갈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상 어떤가요? 만약에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도 과연 지금처럼 서울을 고집하게 될까요? 아마 부동산 가치도 변화될 수도 있고요. 물류 시스템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술은 이제 가능할까에서 이제 언제 될까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상용화가 임박했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미 개발하겠다 그리고 도입을 결정한 나라들은 대부분 10년 이내에 상용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이퍼루프는 4차 산업혁명 속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혁신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처럼요. 이제 하이퍼루프의 개발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2015년이었죠. 그 보링 컴퍼니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빨리 달리고 싶다는 이유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을 단순히 물리적 운송 기술로만 이해한다면 거기까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초고속, 초연결은 디지털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닙니다. 이제 초연결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도가 바로 이 하이퍼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벽을 쌓아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체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남미 접경 지역에 장벽으로 미립국자들을 막겠다고 선언도 했었고요. 실제로도 장벽이 일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외치던 트럼프는 결국 재선에 실패했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오래전부터 철책이 세워져 있고요.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인위적인 장벽으로 연결을 막는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이 초연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또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직접 대면이나 접촉 없이도 대부분이 사업과 일상을 장애 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 전환 과속도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선인 로히띠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로히띠사라는 사람은요, 과거 생에 선인이었는데요, 신통력으로 하늘을 날아다닐 줄도 알고요, 또 화살처럼 빨랐다고 하고요, 또 바다를 한 걸음에 건널 정도로 이렇게 걸음걸이가 커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죠. 전생을 볼 수 있는 금생에 로히시타는 금생에 부처를 찾아와서 인간이 생로병사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런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의 끝을 직접 이렇게 걸어서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도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로히띠사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히띠사여,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는 고통을 끝낼 수 없느니라. 하지만 로히띠사여, 나는 지각하고 사유하는 6자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몸에서 이 세계와 이 세계가 발생하는 것과 이 세계가 소멸하는 것, 그리고 이 세계를 소멸로 이끄는 바른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걸어서는 결코 이 세상의 끝에 이르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참으로 세계를 아는 슬기로운 사람은 세계의 끝에 이르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며 고요함에 이르러 이 세상의 끝을 잘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의 욕망의 대상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편리하게 아주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세계의 끝,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이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 이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요, 이 한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세계를 바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퍼루프의 시대, 이게 밖으로 치달리는
욕망의 행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의 마음속 행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